최근 네이버의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왜 이런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주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가 뭔가, 그거부터 좀 볼까요? 네이버는 우리나라 대표 검색 엔진입니다. 뭔가 검색한다 그러면 네이버부터 여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검색 엔진 말고 뭐 다른 거 없어? 이겁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라는 의미이고요. 이 검색 엔진 시장은 네이버가 국내를 꽉 잡았습니다.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는 얘기죠. 투자가들에게 현재 1등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자가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 성장 스토리죠. 이 성장 스토리를 검색 엔진으로 쓰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미 1등이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 지금 네이버가 아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가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이 세 가지 분야입니다. 이 세 가지 분야 각각을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네이버의 주가를 아주 크게 짓누르고 있는 요소가 바로 이 금리 인상 이슈입니다. 이 금리 인상, 왜 이렇게 그 네이버의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간 이슈인데요. 플랫폼 규제 이슈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 규제 이슈 어떤 내용인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했죠. 이 실적 발표 내용 잠깐 알아볼게요. 2021년은 상당히 고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고성장의 배경에는 2020년의 기저효과가 사실은 좀 있죠. 2020년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런 시기고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이내 이 언택트주가 각광을 받으면서 네이버의 실적도 급격하게 좋아진 해가 바로 2021년입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도 아주 좋았고요. 그런데 2022년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시장의 관심은 여기에 쏠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분기 그 실적 발표에서 네이버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합니다. 매출은 그런대로 그 시장 컨센서스에 비슷하게 맞췄는데요. 근데 영업이익이 시장에서는 그 밑줄 부분입니다. 영업이익이 3,400억 원은 되지 않겠어? 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3,0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10% 이상 좀 못 미치는 성적이었고, 이때 이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로 네이버의 주가도 꽤나 좀 떨어졌죠. 그런데 사실은 네이버의 주가를 더욱 누르고 있는 것은 이 부진한 실적보다는 이 금리 인상 이슈인 것 같고요. 이 금리 인상 이슈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이 부진의 원인을 좀 알아보면요. 원래 1분기가 이런 그 온라인 기업들에게는 원래 비수기입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인건비와 마케팅비가 많이 지출됐다. 이렇게 네이버는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구조적인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이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의 사업 구조를 좀 볼까요? 이 네이버의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중에서 그래, 앞으로 이 성장 동력이 이거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클라우드, 크게 보면 이렇게 총 5가지의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서치 플랫폼이 그 2021년 가장 높은 매출 3조 3천억 원을 올렸네요. 역시 국내 검색 시장 1위 기업답게 이 서치 플랫폼이 가장 높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치 플랫폼 검색으로는 앞으로 어떤 이 큰 기울기를 보여주는 성장 스토리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커머스, 네이버 쇼핑입니다. 이 네이버 쇼핑으로 대표되는 커머스 분야가 2021년에 35%의 고성장을 보입니다.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다음 핀테크 1조, 컨텐츠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서치 플랫폼보다는 역시 좀 그 매출 규모가 작습니다만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돋보이고요. 그리고 2021년에도 고성장을 했습니다만 지난 1분기에도 상당한 성장을 거뒀다라고 네이버가 얘기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영역도 있습니다. 요즘 블라블라 애저 서비스 이런 용어가 꽤나 유행하죠. 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배터리 애저 서비스, BAAS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 클라우드 영역은 네이버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SaaS라는 용어로 기업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역시 꽤나 큰 성장을 거두고 있고 2021년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네요.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이 세 가지 영역이 네이버의 성장을 견인할 중점적인 영역으로 보이고요. 이 세 가지를 이 시간에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포인트 첫 번째 성장 동력 중에 커머스 보겠습니다. 이 커머스는 네이버 쇼핑으로 대표되는데요.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은 총 거래액이 중요합니다. 이 총 거래액이 왜 중요하냐? 이 거래액의 수수료 몇 프로가 결국 매출이 되니까요. 이 거래액이 매출은 아닙니다. 거래액의 수수료 몇 프로, 이게 바로 그 매출이 되죠. 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배달앱 많이 쓰시죠? 이 배달앱에 내가 3만 원짜리 음식을 시켰다라고 하면 이때 거래액은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배달앱들이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즉 3,0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바로 이 배달앱의 매출이 되죠. 거래액은 3만 원이지만 매출은 3,0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매출이 됩니다. 자, 이래서 거래액이 중요한데요. 이 거래액은 결국은 고객들이 사용해 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래액이 중요하고 매출은 결국 이 거래액에서 수수료 몇 프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거래액이 이용자들이 얼마나 이용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고 그래서 총 거래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커머스 영역에 보면 매 분기 상당히 급속한 성장을 이룹니다. 2022년 1분기에는 무려 9조 원의 이 커머스 거래액을 보이는데요. 이 커머스 영역에서의 성장은 버티컬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새롭게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브랜드 스토어, 쇼핑 라이브, 장보기, 선물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이 커머스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비 78% 성장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가 변동 체크포인트 첫 번째 성장 동력 중에 핀테크 보겠습니다. 이 핀테크는 결국 네이버 페이인데요. 이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결제한 금액이 얼마냐? 총 결제 금액, TPV라고 불리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총 거래액과 같은 개념입니다.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뭐 내용이 좀 달라서 표현도 좀 다를 뿐이죠. 역시 이 총 결제액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수수료 몇 프로 가져가는 거고 고객들이 얼마나 이용해 주느냐 이건 결국 총 결제액이니까요. 이 결제액도 매 분기 상당히 고속 성장을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커머스 영역처럼 1분기 성장률이 다소 좀 떨어집니다. 이 1분기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원래 1분기는 좀 비수기죠. 온라인 업체들에게는 1분기가 원래 좀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또 1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까지 있었고 또 오미크론이 재확산하면서 또 사업에 아주 비우호적인 그런 환경이었죠. 이런저런 영향으로 1분기가 다소 그 성장률에 있어서는 주춤한 그런 상황인데요. 다시 이 고속 성장은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리오프닝이 기대되고 있는 요즘이고요. 그리고 전쟁은 이미 상수화됐다.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화됐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상황이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더 나빠지려면 결국은 3차 대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전쟁은 상수화됐다.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렵다. 그래서 성장률은 곧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포인트 첫 번째 성장 동력 중에서 이번에는 세 번째 컨텐츠 영역을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뭐 상거래, 뭐 결제 뭐 이런 내용이었고 지금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웹툰이고요. 그리고 기타 영역이 있는데요. 이 웹툰이 이 컨텐츠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래프에서 보이시죠? 웹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웹툰은 한국에는 네이버 웹툰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 라인 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의 이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라는 업체를 네이버가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 웹소설 플랫폼까지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기타 영역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페토 잘 아시죠? 이 제페토를 통해서 가상세계 즉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 네이버 랩스가 진행하고 있는 아크버스가 있습니다. 이 아크버스는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디지털 트윈 사업은 가상세계에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단위로 이 실제 도시를 그대로 가상 영역에 옮겨 놓겠다. 이게 바로 아크버스입니다. 이 아크버스까지 해서 제페토와 함께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주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지금은 매출은 다소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앞으로 이 컨텐츠 영역에서 이 메타버스가 네이버의 그 실적을 크게 견인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포인트 두 번째 금리 인상 부분을 볼게요. 이 금리 인상은 비단 네이버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이 네이버의 주가 변동 체크포인트로 뽑아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인가 약간 고민은 있었는데요. 워낙 지금 네이버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 이슈가 바로 이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아주 급격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FED인데요. 이 FED가 이 물가를 잡겠다라는 목표로 금리를 상당히 올리겠다라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이미 한 번 올렸습니다. 3월에 두 번째 FOMC 회의였고 1년에 총 8번 FOMC 회의를 합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 한 번 올렸어요. 그런데 다음 세 번째 회의인 5월에 빅스텝을 예고합니다. 이 빅스텝이란 금리를 올릴 때는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합니다. 이게 한 스텝이에요. 베이비 스텝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5월에는 두 단계인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릴 수도 모르겠어 라고 이 FED 의장인 제롬 파월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이 빅스텝을 언급하자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우려합니다. 이 자이언트 스텝은 무려 3단계 0.75%포인트의 그 한꺼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자이언트 스텝까지 우려하면서 최근에 주식시장 전반이 다 그 짓눌려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 무슨 의미냐면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의 성격, 돈의 성격은 높은 금리를 찾아 쫓아다니는 이런 성격, 그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높게 쳐줘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돈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대단히 낮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금리가 별로 재미가 없으니 다른 투자처 어디 없을까라고 해서 주식시장에도 돈이 흘러 들어오게 되지만 금리가 높을 때는 사람들이 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근본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특히 이 네이버처럼 이 가치주 대비 성장주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치주는 현금 창출 능력 대비 그 주가 평가액이 낮은 그런 종목들을 말하고요. 그 성장주들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가치주의 상대적인 개념이 성장주죠. 이 성장주들은 현금 창출 능력 대비 주가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이버가 바로 이렇게 성장주죠. 현금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이자 부담이 대단히 부담스럽게 됩니다. 가치주들은 현금이 많기 때문에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만 상대적으로 그 이자 부담을 크게 느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장주들은 이 현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통이 훨씬 크죠. 네이버가 그래서 다른 가치주들에 비해서 최근에 주가가 더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치주, 성장주 할 거 없이 사실은 주가가 그리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납작 엎드려 있는 게 상책입니다. 당분간은 투자에서 좀 쉬시고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로 지난 이슈입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이 네이버의 주가를 크게 눌러왔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소개를 잠깐 해드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들, 구글이 대표적이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그 독점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을 제재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가 골목 상권 침해 이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카카오 방지법이 정부 여당에서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가 매우 중요했죠. 하지만 이번 대선 결과 민주당의 재집권은 실패했고 따라서 플랫폼 규제 이슈는 지나간 이슈다. 이제는 뭐 크게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결과 이후에 네이버나 그 카카오의 주가 흐름이 꽤나 좋았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형국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전부 검토를 했고요. 이제는 그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목표 주가까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각
각각의 사업 영역, 각각의 가치들을 따로따로 구하고요. 그것을 전부 더하는 SOTP, Sum of the Part 방법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업 가치가 있고 또 자회사가 있어요. 이 자회사 가치 그리고 기타 영역 전부 더한 것이 바로 이 네이버의 총 기업 가치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목표 주가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사업 가치는 먼저 서치 플랫폼이 있는데요. Net Profit Margin이라고 있습니다. 순이익률인데 이게 뭐냐? 총 매출이 얼마가 있어요. 그럼 이 매출에다가 Net Profit Margin, 순이익률을 곱해서 순이익을 구하는 겁니다. 각각의 사업을 따로따로 매출은 나오지만 이 비용이나 뭐 인건비, 뭐 이자 이런 각각의 사업 영역 따로따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따로 구할 수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순이익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이 순이익률 30%를 적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구한 순이익에다가 PER은 15를 적용을 했습니다. 업계 평균 수준이고요. 자, 다음은 커머스 상거래 영역인데요. 자,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 총 거래액인데요. 이 총 거래액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총 거래액의 얼마를 그 기업 가치로 벌 것이냐. 이게 바로 PSR입니다. Price Sales Ratio라고 하는데요. 매출이 100억이 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가치를 100억으로 보겠다. PSR 1입니다. 이 커머스의 경우 PSR 0.7을 적용을 했는데 카카오가 지금 PSR 1을 적용을 했고 카카오보다 성장률이 네이버가 좀 떨어집니다. 이 커머스 영역에서. 그래서 30% 할인한 0.7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PSR을 핀테크는 2, 컨텐츠는 7, 클라우드는 8을 적용했습니다. 각각 모두 업계 평균 수준이고요. 특히 컨텐츠는 넷플릭스가 PSR 7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사업 가치가 전부 더해보면 60조가 나오네요. 자, 다음은 자회사 가치입니다. 이 자회사 G홀딩스라고 있는데요. A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지분 50%를 네이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홀딩스가 G홀딩스를 가지고 있는데 지분 64%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네이버는 G홀딩스를 32%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2%의 지분에 G홀딩스는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그 시가총액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가치가 나오죠. 그 가치를 전부 네이버에 더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여러 차례 소개해드리고 있는 상장 자회사에 대한 지수사 지분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 이 지분 가치를 모회사의 시총에 포함시켜야 될까요? 자회사의 시총에 포함시켜야 될까요? 아니, 당연히 이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니까 모회사의 가치에 포함을 시켜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자회사의 가치 아니냐? 자회사의 시총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이렇게 상장한 경우가 계산이 복잡해지죠. 이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 이 가치를 어느 한쪽에는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양쪽에 다 포함을 시키면 더블 카운팅 이슈가 생기죠. 모회사와 자회사가 그래서 반씩 똑같이 나눠서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바로 이 상장 자회사에 대한 지수사 지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씩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반씩 나눠서 적용을 하면요. 현재의 그 여러 경우에 있어서 그 주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유효해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적용한 그 자회사의 가치가 8조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영역이 있어요. 순현금 자사주가 있는데요. 1.3조, 3.5조에서 대략 한 5조 정도가 이 기타 영역의 가치가 되고요. 그래서 총 기업 가치 73조가 나왔습니다. 이 총 기업 가치 73조를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총 발행 주식수 1억 6,400만 주 정도 되고요. 목표 주가는 44만 6천 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다고 합니다. 빅 스텝을 떠나서 자이언트 스텝까지 언급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는
성장주들이 아주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돋보이기는 하나 가치주들 역시 이런 금리 상승기에서는 주식시장 전반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분명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 장바구니에만 담아놓고요. 이런 이슈가 지나갈 때가 언제일까요? 미국의 중앙은행 FED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이 변화가 감지될 때, 이때가 투자의 적절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를 기다렸다가 이때가 됐다, 매수를 클릭하는 겁니다. 네이버는 여러분들의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다만 이미 담으신 분들 계시죠?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이버의 가치를 믿고 저평가된 가치 그리고 성장성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이 금리 인상의 이슈는 지나갈 겁니다. 지나갔을 때 분명히 좋은 흐름이 기대되고요. 네, 지금까지 네이버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